1년 내내 팔다가 올해 들어서 추세적으로 뭔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변화가 일어난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매수한 규모만 무려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매수한 내역을 보시면은 거의 하루에 1조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뀌었느냐? 일단 유럽이 예상보다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럽 증시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인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는 것이고, 자, 이에 따라서 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밀자 아시아 증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 신흥국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그냥 올해 많이 산 주식이 아니라 작년엔 1년 내내 주구장창 팔다가 올해부터는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고요. 각각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업종 구분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섹터는 바로 반도체로 나타났습니다. 54%를 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30%가 조금 안 되는데 54%를 사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반도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앞서서 말씀드린 팩터, 유럽이 예상보다 견조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원래는 급심한 경기 침체로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이 마일드한 경기 침체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자 외국인들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이 반도체 주식을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를 18%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금융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조금 안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 근데 이거는 이 매크로 이슈라기보다도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은행 지주사들한테 주주 선언을 보냈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자본 배치 조정을 요구를 하고 주주 환원율을 높여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 주주 환원 기대감에 이른 금융주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주, 금융주, PBR이 0.5배가 안 되는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만큼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미국 금융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PBR이 보통 1.5배입니다. 근데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약간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많이 사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쪽으로 자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에코프로 BM, 사실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는 최고의 대장주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재미가 없었죠.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에코프로나 LNF 쪽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셋업체 중에서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자, 이런 쪽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좀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였는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해 들어서 많이 산 종목이 아니라 작년에 1년 내내 팔다가 올해 들어서 추세적으로 뭔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변화가 일어난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1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순매수 9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분율을 보시면은 진짜 2022년에는 계속해서 지분율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10월 말 정도 저점을 이루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1월 중순 들어서 갑자기 이 지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 바로 실적을 발표한 그 시기입니다.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익은 12% 정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 절대적인 수치만 본다면은 그렇게 실적이 크게 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이 바로 반도체 장비 섹터에 속하죠.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꺾였고 4분기에는 사실상 어닝 쇼크를 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부장 업체인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성장을 했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영은 엄밀히 말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3D SPI, 3D AOI 장비를 만드는데 SPI는 납 도포 검사 장비고요. AOI는 자동 광학 검사 장비입니다. 납도포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쇄 회로 기판에 이 납이 잘 도포가 됐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인쇄 회로 기판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패키징 이쪽에 많이 쓰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로 이 반도체 장비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전방 산업이 상당히 다양하다. 특히 이번에 실적이 성장한 부분이 바로 전장 부분입니다. 즉 자동차향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점점 자율주행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자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3D SPI, AOI 장비가 많이 수요가 증가를 했다. 특히나 미국, 유럽, 중국 지역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리쇼어링 트렌드, 탈세계화, 세계 블록화 관점에서 원래는 선진국에 공장이 없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유럽 이쪽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약간 좀 군계 일학과 같은 성적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OCI입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39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순매수 순위 29위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작년에 전반적으로 꾸준히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10월 말까지 지분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가 11월 들어서는 다소 좀 올랐죠. 그러다가 12월에는 다소 좀 감소를 하다가 1월부터는 보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상반기가 고점이었어요. 이때 14만 6천 원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자, 이런 쪽이 작년 하반기에 IRA 법안 때문에 약간 모멘텀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 이유가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입니다. 한때 4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자,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자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현재 한 20달러대 초반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OCI 주가가 좀 부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OCI는 말레이시아의 법인 OCI MSB에서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합니다. 폴리실리콘 글로벌 생산량의 91%가 중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IRA 법안 때문에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모듈 이런 것들을 사실상 앞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중국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OCI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CI가 사실상 이 폴리실리콘, 즉 업스트림,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상단에 속해 있는 그런 쪽에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데, 다운스트림,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그다음 태양광 발전, 이쪽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자회사 미션 솔라 에너지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21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로 현재 증설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OCI 솔라 파워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 주에서 총 5개 태양광 발전 및 ESS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OCI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동이 돼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미국 쪽에서 다운스트림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폴리실리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주가 변동성이 차츰차츰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OCI가 바로 지주회사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케미컬, 카본 케미컬 이쪽 부분을 분할을 해서 신설 회사로 기속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재상장을 할 예정인데, 기존의 OCI 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둘로 쪼개지는 거죠. OCI 홀딩스와 OCI로 구분이 됩니다. 단, 베이직 케미칼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지분가치 하락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OCI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32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분 유치를 보시면은 정말 작년에 꾸준히 낮췄습니다. 1년 내내 낮추다가 올 들어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방향을 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 9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3%나 급증을 했지만은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어요. 컨센서스가 1245억 원이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인센티브 등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리튬 가격이 작년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거듭을 했는데 최근엔 좀 많이 빠졌죠. 자, 이에 따라서 판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것이 다소 좀 조정을 받는,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은 리튬 가격이 다소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튬 가격 때문에 뭔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하거나 내지는 하회를 하거나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좀 더 이 판매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전기차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SK온, 삼성, SDI 의존도가 90%를 차지합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그다지 주목을 못 받은 이유가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이 다소 좀 부각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를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SK온이나 삼성, SDI 두 기업의 증설 소식이라든지 내지는 수주 소식,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2026년까지는 성장 스토리를 써갈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생산 능력이 12만 5천 톤인데 2026년에는 무려 55만 톤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2배씩 생산 능력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증설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6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형성한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조달, 그리고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에 이어서 견고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가는 오르지 않고 실적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2023년 실적 기준 PR이 22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주를 이미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비용상의 큰 이슈만 없다, 내지는 판가상의 큰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성장하는 이렇게 주식이 PER 20배 정도라고 한다면은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슬슬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입니다. 올 들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1265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12위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을 보시면 작년에 계속해서 줄였죠. 그리고 12월까지 바닥에서 행보를 하다가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통주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을 보시면은 10월에 저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소 좀 차츰차츰 증가하는 형태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외국인 지분율이 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뭐 실적, 펀드멘탈, 전방산업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단 차이가 뭐냐?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주죠. 자, 일단 반도체 업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올해가 최악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에는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를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주주 환원, 이 배당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3개년도 주주 환원 정책을 세운 후에 잉여현금의 50%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3년차, 즉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한 마지막 연도 같은 경우에는 잔여 재원이 발생을 하면 남은 거를 모아서 특별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0년에 특별 배당을 실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잉여연금 흐름이 적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마이너스 1614억 원이고요. 근데 4분기 업황이 더 안 좋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잉여연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잉여연금 흐름 재원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2023년에 특별 배당을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 보통주에 비해서 최근에 더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의 주가 수준의 94%까지 갔는데 현재는 90%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주의 매력이 슬슬 좀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올 들어서 국내 주식을 정말 무섭게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 그리고 작년 계속해서 팔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늘린 주식을 알아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식들을 산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조만간 2월 1일 FOM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연준 위원들이 과연 기준금리를 얼마로 설정을 할지, 향후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를 할지에 따라서 또다시 이 외국인의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외국인 투자자가 왜 이런 주식을 많이 샀는지,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내가 여기에 동의가 되는지, 자,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산업 지도라는 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시중에 주식 투자 서적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저자들의 투자 경험, 인사이트나 투자관을 다룬 책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2333개의 전체 산업 분류, 세부 섹터 분류를 포함을 하고요. 각각의 섹터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한 권에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요, 총 6개 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인프라와 필수 소재, 기초 소재와 산업재, IT, 소비재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에는 해당되는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섹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하위 섹터까지 합치면은 총 185개입니다. 해당 산업, 섹터 분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업종 분류를 따르지 않고 제가 직접 상장사 사업 보고서를 하나하나 열면서 분류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산업 내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트로 및 개요와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으며 현재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시장의 경쟁 강도, 그리고 경기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과연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 성숙기 산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또 어떤 포인트로 반응을 하는지,
핵심 부분을 잘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기업들의 실적, 주요 투자 지표, 배당 수익률, 시가총액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22년 3분기 반영한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마인드맵 관점에서 어떻게 세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산 주식보다 더 좋은, 남들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상장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하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러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산업에 대한 엄청난 딥한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과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그 요약본을 훑는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해당 산업에 대한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자료라든지 해당 관련 전문 서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V자로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한된 유동성이 몰리는 산업,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